안녕하세요. 저를 쏙 닮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것만 바뀌면 다 괜찮아질 거다 싶은 게 있죠. 가령 딱 마음에 드는 셔츠가 있으면 좋겠다거나 얼굴에서 뭐 하나 고치면 될 것 같거나 살만 빼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어디든 취업만 되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질 것 같다.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셔츠를 사고 나면 어울리는 바지가 필요하고 얼굴에서 뭐 하나 고치면 또 다음에는 다른 곳에 손을 대고 싶고 살만 뺀다고 인생은 전혀 바뀌지도 않고 취업 후에는 또 다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도 이것만 되면 내가 이것만 해내면 최악의 치다른 상황이 모두 바뀔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집에서 어머니 역할을 도맡아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서는 혼자 저와 제 남동생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일을 하셨대요. 어쩔 수 없이 집에는 늘 저희 남매를 챙겨줄 어른이 부재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저 자신과 3살 어린 동생을 챙겨야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과 함께 빵이라도 입에 하나씩 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동생하고 간식 먹으면서 숙제하고 냉장고에 할머니께서 챙겨주신 반찬 꺼내서 상 차려서 먹고 동생하고 같이 양치하고 씻기 귀찮아하는 동생 어르고 달래서 씻으라고 한 다음에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물론 아버지 빈자리에 쓸쓸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지만 한 달에 손을 꼽을 정도로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피곤한 얼굴을 보면 그 어리광도 쏙 들어갔네요.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때문에 저는 늘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군대에서 체질에 맞았는지 말뚝을 받겠다고 하고 직업군인이 됐거든요. 키가 훌쩍 커서 군복 입고 집에 오는 동생은 늘 제 눈에는 귀밑도 제대로 못 닦는 어린애 같은데 제가 조금이라도 누나 노릇을 하려면 제게 누나, 나 어디서 아직도 누나가 이것저것 챙겨준다고 하면 욕먹어. 난 됐으니까 누나 본인이나 챙겨 이제. 나도 다 컸으니까 나한테 챙김도 좀 받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 건 아무래도 몸에 익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누가 조금이라도 저를 도우려고 하면 뭔가 빚지는 것 같고 내가 뭘 잘 못하고 있나? 왜 돕지? 하는 기분이 들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친해져서 언니 동생 하게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달에 2번씩 모여서 노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 앉아 쭈뼛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있는 빈 컵에 물을 따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제 앞에 휴지를 깔고 수저를 놔주고 메뉴판을 제 앞에 펼쳐 놔주기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챙김 받는 걸 영 불편해하는 성격이라고요. 주경 씨, 이거 잘 안 먹네요. 다른 거 음식 더 시킬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배불러서요. 옆에서 너무 챙겨주려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고 황송한 느낌이었죠. 친한 언니에게 들어보니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많고 교정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도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됐고 1년이 넘었을 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는 장 걱정 없이 순탄했고요. 시댁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모두 좋은 분들처럼 보여서 마음을 놓게 됐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내가 자주 가는 점집에서 너희 결혼 날짜 받아왔다. 점쟁이가 그러는데 딱 좋은 날이 있다더라. 평소에 신점이나 사주, 관상 역학 같은 걸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나 남편은
거의 맹신 수준이라고 혀를 끌끌 찼지만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고 오히려 답답해 하셨다네요. 아니, 그 점쟁이가 저 인간 허리 수술하는 날짜랑 잘 된다는 것도 맞추고 주혁이 시험 합격하는 것도 다 맞췄어. 민정이 유치원 옮기는 것도 다 점쟁이 말 듣고 옮겨서 잘 된 거 아니야. 주경아, 내가 괜히 믿는 게 아니야.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 결과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믿겠니? 아유, 맞네. 남혁이 싸움하고 피해자랑 합의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 점쟁이가 다 맞췄구나. 새언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둘째 오빠 때문에 한창 마음고생할 때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 게 그 점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물어봐야 마음이 놓이신대요. 시어머니께서 점이란 걸 조금 지나친가 싶을 정도로 믿는 것만 빼면 성격도 좋으시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시누이도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어요. 대화마다 나타나는 집안의 골칫덩이라는 도련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말이죠. 친구와 함께 나가 산다고 하는데 남편은 제대로 된 일은 안 하고 부모님께 돈 가져가고 본인한테 또 가져가고 동생한테까지 돈 가져가는 놈 눈에 안 보여도 걱정이고 보여도 속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보다도 남편이 이래저래 말 많은 도련님 때문에 속을 끓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결혼식 당일에만 도련님 얼굴을 보고 그 후에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봤네요. 도련님은 매번 바쁘다, 귀찮다라는 말로 가족 행사도 다 빠졌거든요. 결혼 후에는 그 전과 달리 제가 누구를 챙기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챙김을 받는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걸 아는 시어머니는 더욱 절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제 결혼식이 끝나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저 몰래 떡을 맞춰서 돌리기도 하셨어요. 제가 뭐하러 이런 걸 다 하셨냐, 제가 해도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이런 거 다 엄마가 해주는 거라고 괜찮다고 해주시는데 가슴이 찡해졌네요. 또 시댁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가만히 제 안색을 살피시는 것 같더니 다음 주에 집으로 한약을 지어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매번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의 양념갈비였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LA갈비를 사다가 양념에 재서 구워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찌나 맛있는지 먹을 수만 있다면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였고 마트에서 직접 갈비랑 양념 재료 싹 준비해서 시댁에 세팅까지 끝낼 정도의 맛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아신 후에는 꼭 한 달에 두세 번은 만들어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마치 학생 때 엄마에게 받아야 했던 보살핌을 30 훌쩍 넘어서 보상받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종종 약소하지만 용돈도 챙겨드리고 또 회사 휴가 받으면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남편과 휴가 일정이 안 맞으면 저 혼자서 시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여행지라도 다녀왔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시어머니께서는 남다른 취미가 있기도 하셨어요. 바로 원래 다니던 점집 말고도 용하다는 소문이 도는 점집이나 철학관 같은 곳을 돌면서 정말 소문대로 용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나자 시간 되면 같이 가보자고 시어머니 취미에 절 참가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니 몇 번은 괜찮겠지 했습니다. 주경아, 광주에 사돈의 팔촌 사주까지 다 맞추는 철학관이 있다더라. 거긴 전화로 예약을 해도 몇 달 뒤에 받을 수 있다는데 네가 예약을 해놓을래? 가서 하룻밤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너 거기 좋아하는 막창집 있다고 하지 않았니? 아, 막창집 말고 솥밥집이요. 그럼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는 신우이가 제게 기뜸해 준 것처럼 왜 그렇게 점에 맹신하게 되는지 이유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둘째가 중학교 때부터 사고 많이 친 건 너도 주혁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 주혁이도 망나니 같은 동생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걔가 주혁이 시험 준비하려고 모은 돈도 한 번 날려서 그땐 정말 아들 두 놈이 연 끊는 줄 알았어. 정말 내가 그놈의 자식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안 한 게 없다. 앞에서 빌어도 보고 같이 죽자고 협박도 해보고 또 뭐든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만 하라고 도와주겠다고도 해봤지. 그럴 때마다 돈만 홀랑 가져가고는 정말 데려와서 두들겨 패고 싶어도 또 그러면 더 엇나갈까 봐 네 시애비랑 나랑 골머리를 많이 썩었다. 그러다가 끝내 간 데가 동네 아줌마가 추천해준 그 점집이었는데 둘째가 속에 화가 많은 애라고 그거 달래줘야 한다고 부적이라도 품고 다니라고 해서 내가 부적을 지어다가 걔 옷 안에다가 숨기고 방에 붙이고 지갑 안에 넣어놓고 했어. 근데 봐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를 친 적이 없어. 제가 듣기에는 그저 끼워 맞추기 같았지만 오랫동안 도련님 때문에 고생하던 시어머니께서 믿음 하나로 내적인 안정을 찾았다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도 다 어딘가에 믿음을 두고 심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시어머니의 점에 대한 믿음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안정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결혼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엄마와 딸처럼 사이가 좋았던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틀어진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였어요. 임신 준비는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꾸준히 남편과 노력을 했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더군요. 30대 중반이던 터라 조금씩 초조해졌는데 남편은 안 되면 클리닉에 다녀보자 너무 걱정 말라고 제 불안을 덜어줬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하고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제게 임신에 대해 눈치를 주곤 하셨어요. 처음에는 임신 전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 같은 걸 같이 먹으러 가거나 포장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어머니도 신경이 꽤 쓰이셨나 봐요. 장남한테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실 때마다 뭐 좋은 소식 없니? 속은 괜찮니? 테스트는 꼬박꼬박 하고 있지. 등등 질문이 점점 늘어만 가셨어요. 그때쯤 제가 혹시 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난임 병원에 가서 난임 검사랑 그 아프다는 나팔관 조영술까지 다 했어요. 저보다 먼저 검사를 한 남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에 저는 차라리 내 몸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알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었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 다낭성 소견도 보이지 않았고 난소 나이도 오히려 적게 나왔어요. 자궁 내막이 조금 두껍다고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착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고요. 선생님은 간혹 몸에 문제가 없어도 임신이 늦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월경도 주기가 일정하니까 일단은 시험관 같은 시술보다는 괜찮다면 보조제를 먹고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연 임신을 해보자고 하셨죠. 딱히 별 다른 문제가 있다고 딱 결과를 받은 게 아니라서 답답했죠. 남편에게 제가 검사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도 결과를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뭐냐고 문제가 없으면 왜 안 되는 거냐 돌팔이 아니냐고 되려 썽을 내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검사 결과를 듣고 대체 무슨 상상을 혼자 하신 건지 주말 오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주혁이는 아침 일찍 나갔니? 아니요. 어제 당직이라서 오늘 오후에 올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 주경이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너도 병원에서 검진받고 마음이 뒤숭숭했지? 네 몸인데 네가 제일 걱정이 되겠지. 그냥 몸에 이상은 없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병원에서도 자연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래, 그럼 좋지. 근데 너 정말 나나 주혁이한테 더 할 얘기는 없니? 가족끼리 나중에 일 더 크게 안 만들려면 그냥 지금 말하는 게 나아. 아휴, 몸에 아무런 이상 없다는 애가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니 이상하잖니. 주혁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과거에 한 번 지운 이력이 있으면 다음 임신이 힘들다더라. 자궁이 약한 사람은 더욱이 그렇고 너 정말 뭐 없었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임신이 좀 늦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혹시나 아이를 지운 과거가 있는지, 그게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라고 묻는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에 열이 확 올랐어요. 어머님, 빨리 손주를 못 보는 것 때문에 속상하신 마음 다 아는데요. 정말 그 말은 듣기 거북하네요. 일단 저는 그런 과거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어머니께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요. 만약 그런 이력 때문에 임신이 힘들다면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겠죠. 그건 네가 빼먹고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안 그러니? 우리 이대로 장남한테 손주 못 보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니? 어? 민정이는 시집 가면 그 집 식구고 남혁이 걔가 우리 집안 대를 잇겠어? 주경아, 나랑 네 시애비한테는 주혁이밖에 없어. 그냥 혹시라도 숨기고 있었으면 괜히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지금 말해라. 어? 아니, 없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으면 같이 저 담당하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안 말릴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과거에 대한 의문을 풀지 않으셨어요. 진짜 저를 대동해서 제 담당 의사에게 가서 검사 결과를 함께 들었고, 제게 별 다른 이력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게 임신이 안 되는 원인도 아니라는 걸 의사 선생님의 입을 통해 듣고서 의심이 조금 사그라지셨죠. 그 후로는 아예 노선을 바꾸셨는지 하루는 저보다 먼저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 어머님,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왔니? 아니, 그냥 반찬 좀 해서 가져왔다. 주혁이한테 현관 비밀번호 물어봐서 들어왔지. 괜히 바쁜 애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 있을 때 나오면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잖니. 냉장고에 넣어놨으니 나중에 먹어라, 어? 게장은 한 일주일 뒤에 더 놔뒀다가 먹고. 그렇게 말하시고는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발빠르게 집을 나가시더군요. 제 검사 결과를 안 이후로는 서먹했던 분이 웬일이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왜 그날 시어머니가 그렇게 뭘 들킨 사람처럼 굴었는지 알게 됐죠.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다가 발견했어요. 한 10장 정도는 되는 부적이 매트리스 바닥에 다다다닥 붙어있는 광경을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시어머니를 빼고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매트리스에 부적을 발견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랬더니 화장실 변기 뒤, 화장대 서랍 반대쪽 바닥, 거실에 둔 거울 뒤편 등에 하나씩은 꼭 붙어있는 같은 모양의 부적을 무수히도 많이 발견했네요. 나중에 시댁에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부적 봤다고 왜 말씀 안 하셨냐, 뭐 그렇게 많이 붙이셨냐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이런 거 안 믿는 거 아는데 그래도 뭐든 해야 하지 않겠니? 그거 정말 효과 좋은 거랬어. 1년만 딱 붙여두면 바로 애가 들어선다고. 제발 나 믿고 한 번만 그대로 내버려 둬봐라. 어? 그런데 그 부적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거였으면 우리나라의 난임 클리닉은 전부 다 망했겠죠. 당연히 그 부적을 붙이고 1년이 지났을 때도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럼 그렇지 하고 그 부적을 다 떼서버렸고 저도 그냥 그래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하는 생각에 씁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던 점쟁이가 써준 부적이 아무런 효과가 없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 점쟁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적을 써줬는데도 임신을 못하는 제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저도 검사를 하고 2년 후에 시험관도 한번 도전해봤지만 실패를 해서 굉장히 예민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너 아무래도 부적만으로는 안 될 정도로 망가진 몸뚱이 같으니까 구슬하자, 구슬. 점쟁이가 너 굿해서 나쁜 기운을 빼면 애가 들어선다고 했어. 어머님, 이제 그 점쟁이 얘기 좀 그만하세요. 분명 부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게 말이나 돼요? 그냥 재미로 하거나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너무 심각하게 믿으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 어머님 믿음 굳히는 거에 보탬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굿하자는 거 거절한 이유로 시어머니는 제게 완전히 뒤돌았습니다. 시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굿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꼭 그 굿을 해야 임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싫다고 하는 저를 이해도 하지 못하셨고 또 괘씸하게 생각하시기도 했어요.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게 자존심만 빡빡 내세운다고 하셔서 저는 임신하는 게 여자 구실이면 여자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완전히 척을 두고 돌아섰을 때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됐었으면 제 속이 조금이라도 괜찮았을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저를 두둔해 줬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어머니 말은 그냥 무시해라 했던 사람이 제가 검사를 받고 2년쯤 시험관도 하면서 임신 준비에 힘을 쏟을 때 점점 지친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 제가 시험관을 해보자고 했을 때도 남편은 심드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거 꼭 해야 돼? 자연 임신 가능하다고 했다며. 가능하다고 해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저는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서로를 다독이고 힘을 주면서 안 되는 임신 문제를 조금이라도 낙관적으로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남편은 같은 마음이 아닌지 협조를 안 하더군요. 거기에 남편의 걱정대로 시험관도 한번 실패를 하니까 남편은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아픈 제 속을 박박 긁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진짜 남일처럼 말한다. 이거 나만 실패한 게 아니라 당신도 함께 실패한 거야. 아니, 난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잖아. 정말 내 말대로 돈만 낭비했으니까 그러지. 지금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니? 우리 둘이 아이 갖는데 도움 좀 받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 돈이 아까우면 나중에 애 낳고 키울 때 드는 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획한 임신이 계속해서 좌절되니 저희 사이도 점점 틀어졌어요. 이렇게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갖는다고 해도 그게 잘 된 일인가 싶기도 했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가 임신만 하게 된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제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에 사이가 멀어졌으니까 애가 생기면 그 멀어진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고 해결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점쟁이를 향한 믿음과 제 믿음이 뭐가 다른가 싶네요. 아버지께서는 괜히 마음이나 몸이나 상하지 말고 너무 애 갖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때 제 목표는 그거 하나였거든요. 남편은 임신 준비에는 전보다 적극적이긴 했어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훨씬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초과 근무를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말 저녁에 나갈 준비를 해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전혀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남혁이 만나러 가. 도련님을? 왜? 아니, 원래 연락을 하고 있었어? 시댁에서 나간 후에는 연락도 잘 안 했다며. 저번 달부터 했어. 일 시작해서 자리 잡았다고 나한테 보답하고 싶대. 밥 살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냥 밥만 먹고 오려고.
친구 따라서 유흥업소 관리한다고 하던데 걔가 그렇지 다른 일 뭘 할 수 있겠어. 착잡한 얼굴로 도련님을 만나러 간 남편은 의외로 상쾌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술도 한잔 했는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제가 기분 좋아 보이네? 도련님하고 재밌게 놀았나 봐? 하니까 해실거리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남혁이가 정신을 좀 차렸나 봐. 지금 월세긴 해도 집도 구하고 만나는 여자도 있대. 돈도 좀 모았는지 나한테 이제 만나면 본인이 산다고 술이든 뭐든 먹고 싶으면 다 부르라는 거야. 남편은 도련님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저 도련님 이름 석자만 나와도 한숨부터 푹 쉬고 그 새끼라고 말을 시작하던 사람이 도련님을 만나서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이 본인 동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말릴 수가 있나요? 그냥 그래도 조심해라 하고 말았죠. 근데 제 걱정과 다르게 도련님은 남편에게 돈 얘기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잘 지냈어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였죠. 남편은 일주일에 한 4일은 도련님을 만난다고 갔습니다. 도련님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위로해주러 간다고 나가고 한동안 나가더니 나중에는 그냥 습관처럼 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도련님만 챙기는 거 아니냐, 평소에도 추가 근무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던 사람이 나랑은 시간을 안 보내냐고 해도 그저 몇 년 동안 연락 끊긴 동생이랑 회포 좀 푸는데 그걸 질투하냐고 한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 동생과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혼자 말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상황이 이런 건가 봅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안 좋은가 했는데 결혼을 하고 꼬박 9년 만에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을 한 거였어요. 드디어 제 몸에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한 테스트기에 나타난 빨간 줄 2개를 보고 처음에는 제가 헛거를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눈앞에 2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겁의 시간 동안 기다린 소식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아버지께서는 그때 일하고 계시던 공사 현장에서 당장 절 보러 오신다고 호들갑을 떠셨고, 동생은 유모차나 침대는 사지 말라고 본인이 꼭 선물로 사준다고 벌써부터 조카에게 줄 선물을 고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지 아는 시누이는 본인 일처럼 기뻐하면서 제게 축하한다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도 당장 이름 받으러 가야겠다고 하시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교대를 마치고 퇴근한 남편에게 어떤 깜짝 놀랄 방법을 생각지도 못하고 냅다 2줄이 나타난 테스트기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얼떨떨한 얼굴로 있다가 해맑게 웃으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반응은 하늘을 날고 있던 제 기분마저 땅 끝까지 가라앉게 만들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어? 어, 이거 진짜야? 뭐야?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오늘 회사 반차 내고 가서 초음파도 보고 왔어. 3달이래. 3달? 내가 그때 집에 들어왔었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그냥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시험관까지 했었는데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임신이 된 게 거짓말 같잖아.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 남편의 반응은 전혀 제가 상상하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제가 싸늘하게 대답을 하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분명히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쓰다가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 태아 친자 테스트 가능한 기간, 이 검색어가 남아있는 걸 말이죠. 그걸 발견한 날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몰라요. 혹시나 제가 소리를 지르다가 뱃속 애한테 영향이 갈까봐
제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악에 받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 정말 내 뱃속의 애가 당신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임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미안해. 일단 진정 좀 해봐. 어? 나도 놀라서 그랬다니까. 생각을 해봐. 그렇게 안 되던 임신이 어떻게 갑자기 되냐고. 그럼 당신 씨가 아니라 다른 남자 씨라서 임신이 됐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당신한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설마 이제 와서 후회해? 괜히 애까지 만들었나 싶고 그래? 제가 무섭게 추궁을 하니까 남편은 끝내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뱃속에 애 성별을 알고 이름을 받으려고 점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랬다네요. 며느리 뱃속 애가 그대가 아들이 아닌데 다른 놈이 보이는데 진짜 그 아들하고 만든 애 맞아? 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난다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고작 그 점쟁이가 한 소리 때문에 결혼하고 계속 병원 다니면서 고생한 제게 그런 모욕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게 미칠 듯이 황당했어요. 그래서 뭐야?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그 점쟁이 말 하나로 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만들어 왔다. 그 소리야? 아니, 그걸 믿어? 아니, 난 믿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임신이 됐고 또 어머니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머저리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으니까 그제야 미안하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그냥 어머니가 한 소리에 괜한 생각이 들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사과를 한들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나요? 또 시어머니는 이미 그 점쟁이 말을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게 찾아와서 아주 당당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그 점쟁이가 너한테 다른 남자가 보인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너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어디서 지우거나 나와서 보낸 거 아니냐고 했던 거다. 나는 이제 너란 애를 못 믿겠다. 어떻게 우리 집 와서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던 임신이 굿도 안 했는데 덜컥 됐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가. 그거 진짜 우리 장소 맞니? 이해를 못하는 건 어머님 사정이고요. 저는 부끄러운 짓 하늘을 우러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애는 저랑 어머님 아들 아이고 괜히 이해할 생각도 없는 어머니께 이 아이가 정말 남편 아이인지 제 입 아프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네요. 앞으로 출산 준비하면서 괜히 힘 빼고 싶지도 않고요. 이 일에 대해서 제게 사과하고 싶으면 그때 말씀하세요. 그전까지는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아예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 막달이 될 때까지 사과도 하지 않으셨고요. 시댁에서도 시누이만 빼면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또 남편도 분명히 저를 믿는다고 했지만 관계가 그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이 고작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게 의심을 품고 제 임신마저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게요. 남편은 늘 점을 맹신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대체 왜 이제 와서 점괘를 신경 쓰는 건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고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별다른 걸 찾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서 헤어질 명목으로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진 건 아닌지 의심을 한 건 아닌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나오질 않으니 그저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싫고 질려서 헤어지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흥신소의 남편 뒤를 밟아달라는 의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몇 주 뒤에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갈 만한 결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던 임신이고 또 임신만 한다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다니. 매일같이 속앓이를 하다가 이렇게 나만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면 나만 손해다 싶었네요. 그래서 가타부타 다른 일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은 출산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때쯤엔 남편이 제대로 된 생활비도 생활비 통장에 넣지 않아서 저는 배가 부를 대로 부를 때까지 회사에 나갔어요. 병원비나 산후조리 비용은 전부 아버지께서 먼저 부담하신다고 나서주셔서 걱정이 없었지만 나머지 비용은 다 제 월급으로 했죠. 더 서러운 건 아이를 낳는 그날까지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동생과 아버지만 제 곁을 지켰고 애를 낳은 후에는 시누이만 본인 남편과 함께 제 얼굴을 보러 왔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 올 거라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힘없이 축 늘어진 제 얼굴을 보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없다고 해서 여기 온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미 진통이 올 때부터 병원에 도착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모든 기대나 희망이 소멸된 후라 감흥이 없었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딸이 출산을 했는데 오지도 않은 사위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셨고 저는 그냥 직장에 일이 생겨서 못 온 거다. 시어머니도 지금 편찮으셔서 그런다 하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쉬다가 퇴원을 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아들과 함께요. 남편은 마지막 날까지 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놀라지도 또 슬프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와 동생에게도 퇴원 날짜를 말하지 않고 먼저 시누이 집에 들러서 잠깐 아들을 맡겼어요. 시누이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남편만 집에 있을 줄 알았더니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제 코를 찌르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의 양념갈비 냄새요. 안에서는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도 나고 간간히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는데 와, 이게 말이 되나? 정말 상식 이하 수준이 아니다 했어요. 제 집 주방 식탁에는 신나게 양념갈비를 굽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 누군가의 그릇에 다 익은 고기를 놔주는 남편, 그리고 제가 언젠가 사진에서 본 여자가 그 익은 고기를 맛있게 받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라는 존재가 없다면 시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정답게 고기를 뜯는 광경처럼 보였죠. 저는 천천히 걸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이내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얼굴색이 싹 굳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남의 애 낳았으면 그 집으로 가야지. 아직도 그 소리세요? 점쟁이 말만 믿고 제 애가 남편 애가 아니라는 걸 믿고 계시냐고요. 그럼 너같이 의문스러운 애보다는 그 점쟁이 말을 믿어야지. 주여가 너 쟤한테 말 안 했니? 아, 오늘 퇴원하는지 몰랐어요, 나도.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퇴원할 때는 전화할 줄 알았는데.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사람을 왜 불러? 바람난 남편을 뭐하러 병원까지 불러서 차를 얻어 타고 오냐고 내가. 어머머,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람은 무슨 바람. 여기 있는 수정이 네가 다른 남자 애 베고 나서 우리 아들이 만난 아가씨야. 먼저 외간 남자 만나서 애까지 뵌 게 누군데? 바람이라고 하니? 그래, 너 차라리 잘 왔다. 이제 너 남의 식구야. 여기 수정이가 이제 우리 장남이랑 만나서 진짜 우리 핏줄인 장손 만들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 당신도 정말 어머님 말을 믿어? 언제는 그 점 믿는 어머님이 한심스러워 죽겠다며. 왜 갑자기 점쟁이 말만 믿고 내가 다른 데서 임신해서 온 거라고 믿는 거야? 어? 점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안 되던 임신이 된 게 이상하잖아. 너는 무슨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것이지.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가 식탁을 두 팔로 쓸어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위에 있던 식기며 음식이며 모두 바닥에 쓰러졌고 앞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는 소리를 내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남의 식구라고 했으니까 아닌가? 아줌마라고 할까요? 뭐? 아줌마? 아줌마, 새로 예쁜 며느리 봐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쩌나? 그 며느리 한 줌밖에 안 되는 아줌마네 장남 돈 보고 접근한 여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흥신소에 의뢰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 눈앞의 여자와 손잡고 팔짱 끼고 데이트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또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도 봤죠. 흥신소 직원은 그 여자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 어디서 만났대요? 소개? 아니면 직장에서? 아, 직장이긴 직장이죠. 도련님, 아니, 저 사람 동생이 일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랑 손님으로 처음 만났을 테니까. 업소?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수정아, 너 회계사라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설명할게요. 수정이가 남혁이 일하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긴 하는데, 아니, 종업원이 요즘은 옆에 앉아서 술도 따라줘? 아닐 텐데. 더 충격적인 소식 알려드릴까요? 아줌마, 저 새 며느리 새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른 집 며느리인 사람이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수정아, 아니지?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 지금 묻는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저는 가방에 있던 그 여자의 결혼식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건 흥신소 직원이 구해다 준 제 앞에 있는 상간녀의 4년 된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신랑 되는 사람과 껴안고 양가의 축복을 받는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하고 주말 부부라고 하더니 평일에는 술집에서 일했나 봐요. 그래도 잡아서 돈 뜯어내려면 좀 더 잘 버는 놈 고르지 그랬어요. 한 달에 300도 못 버는 남자 만나서 만족도 못했을 텐데.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여자는 입에 묻은 갈비 양념도 닦지 못하고 바로 가방과 겉옷을 챙겨서 내뺐습니다. 남편이 따라가 봤지만 몇 분 뒤에 남편 혼자서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본인들이 속았다는 걸 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영혼이라도 뺏긴 사람들처럼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근데 지들이 멍청하게 속은 건 속은 거고 또 제가 다른 사람 아이를 임신을 했다는 건 계속 믿는 게 아니겠어요? 참 구제할 길이 없는 모자 아닌가요? 너 우릴 이렇게 엿먹이니까 속이 후련하냐? 어? 제가 엿먹인 건가요? 두 사람이 알아서 속아 먹은 거 아니고요? 야, 너는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배 맞춰서 애 낳아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말하는 꼬라지 봐라. 아주 천박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네. 당신, 내가 내 아이 친자 검사에서 당신에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 해봐. 만약에 맞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뭐든 다 들어준다. 들어줄 능력은 되고, 됐고, 당신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검사 결과 맞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혼해. 그래도 나한테 뭐라도 보상을 해야지. 1억. 딱 1억 주고 이혼해. 할 수 있겠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기세등등한 건지 그래 해보라고 아니기만 하라고 으름장을 다 놓더군요. 저는 그대로 시누이 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자 검사를 하러 갔고 그 후에는 친정 아버지 집에서 지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들으시고 그놈 절대 가만히 안 둔다고 크게 분노하셨고 동생도 군인 자격 박탈할 각오하고 그 집안을 요절낼 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제 걱정보다도 그 두 사람을 말리는 게 힘들 정도였네요. 며칠 뒤
드디어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제 아들의 친부는 남편이었습니다. 99.999%의 확률로 제가 한 점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 결과를 듣자마자 남편은 부정을 했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장손 얼굴 좀 보자. 주경아, 내가 그 점쟁이 다시는 안 찾아갈 거야. 내가 이름도 미리 받아놨는데 새로 지어야겠다. 어? 제 아들이 왜 아줌마 장손이에요? 절 남의 식구라고 하셨잖아요. 장남한테 1억이나 준비하라고 하세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1억은 못 준다. 아니, 이혼을 못 한다고 나왔지만 그게 어디 지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지 바람대로 친자 검사도 하고 이혼도 해준다는데 이제 와서 뭐가 아쉽다는 건지. 지금까지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저를 의심했던 것도 또 바람을 피우고 고작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여자한테 제게 줄 생활비를 모두 쏟아부은 이력이 다 남아있는 인간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혼을 못한다고 뻗대는 걸까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칠 내내 제가 있는 친정에 찾아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고 시어머니는 장손 얼굴 좀 보여달라고 싹싹 빌기 위해서였죠. 나중에는 참던 아버지께서 당장 꺼지라고 내 딸이랑 손주 얼굴 절대 안 보여준다고 고소하기 전에 가라고 그렇게 호되게 혼난 다음부터는 오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 내내 계속 연락을 하긴 했어요. 길고 구질구질한 이혼 소송 후에 약속한 1억 대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각각 소송을 또 걸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그때 원래 남편에게서도 이혼 소송을 당했고 또 전 남편은 그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고 제 변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이게 무슨 추잡한 인과관계인지. 상간녀 소송 위자료까지 받은 후에 남편은 양육권 문제로 또 한 번 태클을 걸었지만 이미 본인 애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검사까지 받은 인간이 무슨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저는 단독 양육권을 받았고 술집 여자에게 돈 쓰느라 빈털털이 된 인간에게 양육비를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게 관계 정리도 깔끔할 것 같았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장손 얼굴 좀 꼭 보게 해달라고 저를 어찌나 괴롭히셨는지 모른답니다. 이제는 뭐 잠잠해졌으니 이렇게 웃으면서 사연을 보낼 수 있었죠. 지금은 친정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소중한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선우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 성도 전 남편 성이 아니라 제 성으로 김선후라고 지었어요. 저를 의심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한 집안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분명 임신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임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또 정말 모순적으로 아이를 낳고 나니 모든 건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을 할 용기를 얻었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제게 새로운 기회나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요. 새로운 기회는 제가 태어난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괜한 의심과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원하던 장손과 또 가정을 잃은 인간들이 제발 지나간 일들에서 조금이라도 인생의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릇된 믿음은 불신보다 나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에 있던 큰 파도를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제 소중한 아들의 앞날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